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설명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키이우를 신속하게 점령하고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대별로 보여주는 것이며 푸틴과 러시아군의 계획이 거의 즉시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날 오전 2시 키이우 현지 시각입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 국경 근처의 지하 대피소에 숨겨져 있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협력하여 운영되는 미국 CIA 기지에서 러시아의 무선 및 휴대전화 활동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장관 앤토니 블링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충격적인 공식 발표를 합니다. 이제는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영토방위 부대가 이미 동원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전 일주일 동안의 동원 지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고 유엔에 경고했습니다. 키이우에서 러시아 특수부대가 키이우 시민들과 경찰, 군인들에게 발견되어 공격을 받았고 러시아 특수부대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대부분 임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400 벨라루스와의 국경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폭발이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위성 및 인적 정보에 따르면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공군기지에서 대규모 공중 강습 준비가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헬리콥터 강습 부대를 이용해 키이우 외곽의 주요 공항들을 점령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공수수송을 이용해 신속하게 증원군을 투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전 5시입니다. 북서 흑해 지역에서 러시아는 해상교통을 전면 금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해상 및 내수 운송청은 흑해 함대의 대테러 작전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아조프해에서 모든 해상교통을 중단한다고 발표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곧이어 국영TV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합니다. 저는 특별 군사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연설하는 동안 러시아의 정규군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부분의 침입에 맞서 싸우지 않고 대신 지형을 활용해 천천히 진격하는 러시아군 종대에 매복을 설치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이 전략은 효과를 보이는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어딘가에서 영토 방위군 병사가 침입한 러시아 헬리콥터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스팅어 미사일은 배터리 냉각 장치와 압축된 아르곤가스를 사용해 탐색기를 극저온으로 냉각합니다. 이로 인해 헬리콥터의 적외선 신호가 차가운 하늘에서 태양처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미사일은 이후 적외선과 자외선 센서를 이용해 목표물을 추적합니다. 러시아의 K-52 공격 헬리콥터는 자신이 표적이 됐다는 것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플레어를 발사합니다. 하지만 미사일 유도 장치는 속지 않고 상부 로터 조립체에 명중하여 헬리콥터를 땅으로 소용돌이치게 만듭니다. 한편 러시아의 전자전 장비들은 우크라이나 자산을 상대로 전면적인 작전을 개시합니다. 방공 레이더와 무선 통신이 크게 약화되고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이 불과 24시간 전에 버려진 방공기지에 명중합니다.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주 이동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러시아의 전자전 작전은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미사일과 공습이 이동통신 기지국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앞으로 48시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곧 러시아에 스스로 입힌 타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러시아 정보요원들은 침공 며칠, 심지어 몇 주 전부터 우크라이나 시골 지역에 침투해 있었지만 상부 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이동통신망에 의존했지만 러시아군이 이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와 정부기관의 여러 부문 간의 이런 조정과 계획 부족은 앞으로 며칠 동안 중요한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쟁 전 러시아의 전술적 목표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 러시아 미사일이 키이우, 하르키우, 그리고 오데사 전여 개의 방어 거점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0520 러시아의 공습과 미사일 공격이 하르키우 주변의 비행장과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벤스크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0530 젤렌스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발효됩니다. 0600 러시아 칼리브르 미사일이 호스토메 공항과 인근 국가방위군 기지를 겨냥하지만 공격은 대부분 효과가 없습니다. 0616 포팔이 보리스필 공항을 강타하며 군사 인프라, 항공기,
대피소, 민간 화물기를 목표로 합니다. 러시아 공수부대가 접근 중인 것이 확인되자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공항 방어를 위해 재배치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혼란과 러시아의 전자전으로 인한 통신망 교란 때문에 대응이 느립니다. 0634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군이 북쪽과 동쪽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혜에서는 러시아 함선 소규모 전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미이니 섬, 즉 뱀섬을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0700 러시아 비사에 순양한 모스크바와 순찰한 바실리바이코프가 뱀섬을 목표로 한 상륙부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섬은 흑해 북서부 지역을 통제하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무역항인 오데사로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섬에서는 13명의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분견대가 러시아 부대에 의해 항복 명령을 받습니다. 유명한 이 무전응답은 전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러시아 군함아, 엿먹어라. 러시아 군함들이 섬에 포격을 시작하고 소규모 러시아 해병대 상륙부대가 공격을 개시합니다. 저항에 유명한 무전 메시지를 보냈던 이들을 포함한 여러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공격에서 살아남아 포로로 잡힙니다. 이들은 이후 포로 교환의 일환으로 석방되며 그들의 저항 메시지는 전 세계 친우크라이나 시위에서 울려 퍼집니다. 또한 오전 7시경 벨고로드에서 하르키우를 향해 대규모 러시아군 공격이 시작됩니다. 공격 주력은 하르키우, 2차는 보브찬스크를 목표로 하며 이후 투입으로 진격할 예정입니다. 0930 러시아 공습이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를 목표로 하여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방어 출격을 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습과 미사일 공격이 우크라이나 지휘소를 겨냥해 군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라크 2차례 침공 당시 전략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역량, 훈련의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의 전략은 부분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오늘을 버티며 중심부에서 러시아 공격기를 몰아내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을 것입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은 예상치 못한 강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상 방어망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은 전날 위치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대체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타격 후 피해 평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공격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며칠 또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목표물은 이미 강하게 방어되거나 자리에 없습니다. 이는 미 공군이 평균 15, 30분 만에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비교됩니다. 러시아 항공우주방위조직 내부의 일부 인사들은 미국식 공중작전을 따라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전쟁 초반 몇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최대 4대의 공격기를 격추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의 전자전은 우크라이나 신호를 급하게 방해하려다 오히려 너무 효과적이어서 자신들의 주파수 조정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파 방해부대는 실수로 자신들의 무전기와 레이더까지 마비시켜 얻으려던 이점을 스스로 망쳐버렸습니다. 0930 코스톰의 공항을 목표로 한 러시아 공중강습부대가 벨라루스의 VD 볼쇼이보코프 공항에서 이륙합니다. 이번 공격에는 제31근이 공중강습여단, 제45근이 스페츠나츠여단,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 제11근이 공중강습여단의 일부 병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I-8 헬리콥터는 200량에서 300량 사이의 병력을 수송하며 KA-52와 MI-24 공격 헬리콥터가 호위를 맡습니다. 10시 30분 호스톰의 공수부대는 소화기와 미국제 스팅어 미사일 공격을 받아 많은 헬리콥터가 피격되고 일부는 손상돼 귀환하거나 착륙합니다. 격추된 헬리콥터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0시 45분 우크라이나 40 전술 항공여단은 미그-29 전투기 5대가 호스톰의 공수부대를 요격합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이 헬리콥터를 엄호하며 상공을 비행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이 낮게 비행하면서 레이더에 지상 잡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까이 올 때까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헬리콥터 2대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고 강습을 지원하던 지상 공격 전투기들에도 견제 사격을 가해 이들이 지원을 포기하고 철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탈출 중 격추 피해는 없었습니다. 11시 주력 공중 강습부대가 키예프 북서쪽에 위치한 호스톰의 공항으로 성공적으로 이동합니다. 도시의 방공망은 전자전과 미사일 공격으로 크게 약화되어 방공부대가 재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강습부대가 의존하던 일부 지상공격 전투 폭격기들은 우크라이나 전투기의 공격으로 인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리콥터 강습은 두껍고 낮은 구름 덕분에 눈에 띄지 않게 접근하며 방어 중인 병사들이 받는 유일한 경고는 로터블레이드 소리뿐입니다.
상륙에 앞서 카-52와 미-24 헬리콥터가 우크라이나 방어진지에 로켓 공격을 가합니다. 몇 달 후 한 우크라이나 공항 직원이 우크라이나 방어군의 정확한 위치를 러시아 정보기관에 알렸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켓 공격은 방어군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은 도시에 대한 번개 같은 기습 공격을 시도합니다. 러시아의 경장갑차와 정찰부대가 하르키우 외곽까지 침투하지만 우크라이나 정규군과 영토 방위군의 매복 공격을 받습니다. 방어군은 적의 부대를 분산시키기 위해 공격을 감행하여 러시아군이 병력을 집결시키고 화력을 집중하는 것을 막습니다. 반격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러시아의 첫날 하르키우 점령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동부전선에 엄청난 전략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러시아가 동부를 평정하려는 시도에서 궁극적으로 입게 될 사상자 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1110시 호스토메를 목표로 헬리콥터 강습부대가 착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우크라이나 수비대의 산발적인 사격에 직면했습니다. 이 수비대는 주로 장비가 부족하고 전투 경험이 없는 징집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강습부대는 군대에서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훈련을 받는 소수부대가 맡고 있습니다. 초기 상륙은 약간 저항을 받았으나 곧 더 강한 저항에 직면합니다. 이들이 공항단지의 들판과 활주로에 상륙했기 때문에 방어 사격에 극도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도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낙하산 부대원들이 기대했던 지상 공격 부대는 공항 방어를 제압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방어군이 재정비하고 저항이 크게 강해지면서 공격하는 낙하산 부대원들 사이에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12시 추가, 러시아 낙하산 부대원들이 성공적으로 착륙하여 공항의 더 넓은 지역에 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탄약 부족과 마지막 방어군 집단의 포로로 인해 후퇴합니다. 공항 북쪽에선 공격이 성공합니다. 18대의 인류신 IL-76 수송기 편대가 이제 점령된 공항으로 계속 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습니다. 대형 화물기는 수백 명의 병력과 전차를 포함한 중장비 차량들을 싣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심장부로 향하는 공중 수송로를 구축하고 벨라루스에서 남하하는 공격부대와 합류한 뒤 공항을 거점으로 진격해 키이우를 점령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대담한 계획이며 만약 성공한다면 72시간 이내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12시 30분 동부에서는 러시아군과 돈바스의 친러 대리 세력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참호를 돌파해 중심부로 가는 길을 확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2014년 침공 이후 계속 전투해온 우크라이나의 가장 노련한 방어군과 맞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 참호선은 수많은 공격을 막아내며 러시아 군사 계획자들이 자신만만하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은 주로 비정규 돈바스 분리주의자들과 소규모 러시아 특수부대 집단을 상대해왔습니다. 러시아 전쟁 기계가 수천 대의 장거차로 이 방어자들을 짓밟을 것이라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계획자들은 대규모 장갑 공격에 대비해 방어선을 충분히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대전차 무기의 도움으로 그들은 러시아 차량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13시, 민간인들이 북부와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대피하기 시작하며 진격하는 러시아 군대를 피해 달아납니다. 이로 인해 도로가 피난하는 민간인들로 막혀 우크라이나군의 군수 지원이 복잡해집니다. 15시,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배제구역 내에서 우크라이나 방어군과 교전합니다. 16시, 호스토멜 공항에 있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과 무장 민간인들의 산발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3특수임무연대가 반격 준비와 함께 키이우 북부로 급파됩니다. 이들에게 72기계화 여단이 합류해 수송기가 착륙하기 전에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위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대규모 러시아군이 착륙하기까지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레리 젤루즈니 장군은 우크라이나 포병에게 비행장 폭격을 명령합니다. 포격으로 러시아 공수부대는 맹렬한 포병 사격에서 잠시 숨을 돌리지만 이로 인해 전체 작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이 러시아 항공기가 착륙해야 할 활주로에 크레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격기는 제압 사격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포병을 추적해 제거하는 역할을 맡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투기는 러시아의 기습 공격을 견뎌내고 러시아 항공기를 성공적으로 교란하거나 차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중 수송 작전은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활주로의 상태가 악화되고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기는 지상에 있는 공수부대에게 공중 지원을 제공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둘 다 타당한 결론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역량 부족에 있습니다. 전쟁이 증명하겠지만 러시아 항공기는 지상 공격에 적합하지 않고 그에 맞게 장비된 항공기는 극히 일부뿐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조종사들은 훈련이 부족하고 러시아 군대 전체가 결연한 저항에 직면했을 때 제병 협동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17시 30분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출입 금지 구역을 점령합니다. 그들은 방사능 오염된 땅에 참호를 파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후 러시아의 비밀주의로 인해 많은 이들이 방사능 질병에 걸려 벨라루스로 후송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위험한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진지는 이후에 버려지게 됩니다. 17시 30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해안선을 따라 해상교통을 금지하는 금수 조치를 시행합니다. 18시 벨라루스에서 키이우를 향해 남쪽으로 이동 중인 러시아 호송대가 산발적이지만 효과적인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형을 이용해 러시아 차량을 매복 공격해 교통체증으로 호송대 이동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키이우 진격 압박으로 러시아군 사상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장갑차 부대가 간신히 돌파에 성공해 지원을 위해 급히 이동합니다. 호스토메 공항에 있는 러시아 공수부대원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몇 시간 더 걸려야 도착할 것입니다. 1900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 공수부대원들은 막대한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예상한 공중 지원이 우크라이나 반격을 막기엔 충분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쟁 이전 러시아의 정보 실패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키이우 지역 주변의 우크라이나 방어력의 실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저항이 약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 임무에 충분한 인력과 공중 지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직면한 두 번째 문제는 예상보다 강한 저항 때문에 많은 지원 장비가 뒤에 남겨지거나 노출된 채로 방치되었다는 점입니다. 탄약, 식량, 중화기 등 많은 장비가 우크라이나 포병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포병들은 원래 공습으로 제압됐어야 했습니다. 2000시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러시아 공수부대가 호스토메 공항에서 성공적으로 축출됩니다. 2200시 유럽연합과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제재는 예상외로 강경합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침공 당시 서방이 보여줬던 안일함이 반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본격적인 제재 체제를 피하기 위해 신속한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호스토메 공항에서의 좌절로 이런 기대는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2300시 러시아는 아조프해에서 모든 상업 선박 운항을 중단시켰고 우크라이나 해군의 저항이 없자 러시아 해군만이 전쟁 전 기대에 부응한 러시아군의 유일한 군종이었습니다. 첫날이 끝날 무렵 러시아는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미사일 폭격, 전자교란, 해상 압박, 지상 공격, 심지어는 파괴 공작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사용 가능한 키예프 지역의 공군기지를 확보하는 첫날에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거나 내부 붕괴를 일으키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는 다음 날로 넘어가며 키예프 진격을 위해 공항을 오래 확보하고 중무장 증원군을 공수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보급 문제와 매복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 전에 우크라이나는 그 비행장들을 계속 러시아가 쓰지 못하게 하고 도로를 매복과 폭파된 다리로 위험하게 유지하며 동원과 외부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까지 지휘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침공 둘째 날을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의 새 채널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분쟁에서 실제 전장 상황을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전장을 다뤄줬으면 하는지 의견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벨라루스에서 온 호송대가 밤새 키예프로 계속 접근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훨씬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키이우 공격을 위해 비축된 상당량의 휘발유가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 벨라루스 민간인들에게 빼돌려져 판매되었습니다. 침공 며칠 전 술, 담배, 음식과 맞바꾸기 위해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전반적인 준비 태세에도 문제가 드러납니다. 러시아 부대 지휘관들은 전투작전에 대한 전술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격이 이미 시작된 후에야 경고나 준비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군대에서 부사관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은 지휘 및 통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직업 부사관이 없어 러시아 장교와 하급 병사 사이에 큰 간극이 있고
하급 병사들은 자주 스스로 행동하거나 명령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수행해야 합니다. 그 결과 러시아군이 고전하면서 키이우를 향한 공격은 달팽이처럼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보급과 형편없는 규율, 계획, 훈련의 부담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 차량 행렬을 기습 공격해 러시아군에 두려움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해방자로 환영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러시아군은 대신 수많은 파르티잔들의 교란 공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파르티잔들도 공격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침공 이전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국 각지의 지역 주민들에게 대량의 화기를 배포했습니다.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 포병이 하르키우에 집중 포격하며 군사와 민간 인프라를 무차별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비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러시아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요새 도시를 향해 다시 한번 기갑 공격을 감행합니다. 호스토멜에서 러시아 공수부대가 벨라루스에서 진격해온 지상공격 부대와 합류하여 공항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장갑 차량들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장갑차와 보병 전투 차량으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종대가 파괴됩니다. 매복을 견뎌낸 부대들은 두 번째 공중 강습 부대와 합류해 호스토멜 공항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며 우크라이나군을 다시 한번 후퇴하게 만듭니다. 러시아군은 이번 공격에 최대 200대의 헬리콥터를 투입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복잡한 도시 지형,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때문에 다시 한번 제한적인 효과만을 거둡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키이우를 공격하지만 주로 민간 인프라만 타격하고 방어시설에는 거의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의 Su-27 전투기가 공격자들을 격퇴하려다 격추당합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은 대부분 러시아 전투기들보다 한 세대 뒤처진 레이더와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어 공중전에서 큰 불리함을 겪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러시아 침투자들이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고 키이우 북부의 오볼론에 진입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의회 건물 점령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발견되어 섬멸됩니다. 우크라이나 민병대는 키예프 지역 전역에서 조직돼 러시아 공격 방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자원 봉사자들은 러시아군이 도시 방어선을 돌파할 것에 대비해 수천 개의 화염병을 직접 만듭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따르면 침공에 반대하는 러시아 FSB 내부의 동조자들이 카디로프 특수부대가 호스토멜 외곽으로 이동한다는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체첸의 실세 람잔 카디로프의 정예부대라고 주장하는 이 호송대는 약 1,500명의 전투원과 중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암살 사건이 하르키우에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경보병과 일부 지원 차량이 도시 외곽 침투에 성공했습니다. 군인들은 분노한 민간인들과 마주쳐 혼란스러워합니다. 해방자로 꽃다발 환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 시위로 러시아군 수송대 진격이 크게 늦어져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재정비 후 도시 외곽에서 반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저녁에 하르키우 침입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호스토밀 공항을 재점령하고 북부 전역에 검문소를 설치해 경계 중입니다. 하지만 탈주로가 우크라이나 포병과 공병들에 의해 심하게 파손돼 화물기 안전 착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공중 강습은 모든 목표에서 실패했습니다. 돈바스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아부디우카, 호를리우카, 포파즈나 축을 따라 점진적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저항이 예상보다 강하며 계획보다 더 조직적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내 100km 이상 진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장기 소모전 준비는 미흡했습니다. 차질에도 불구하고 남부 러시아군은 남동부 부대들과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 마리우폴을 향한 대규모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 진격으로 마리우폴이 고립될 위험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밤이 되자 동부 우크라이나 배신자들이 러시아 공세 지원에 나선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동 경로나 방어시설의 강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배신자들은 이념적이거나 금전적인 동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민 저항단체들이 배신자와 러시아 침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적하면서 전국적으로 자경단 활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러시아는 일부 지역에서 진격 중이지만 전쟁은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키예프로 진격이 교통체증과 보급 문제로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키예프 비행장 주변을 다시 장악해도 여전히 그곳을 대규모 병력과 장비에 신뢰할 수 있는 공수 거점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로 넘어가면서 빠른 승리의 기회는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키예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비행장 사용이나 수도 주변 지상군 돌파구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급선을 안정화해야 부대가 멈추거나 각계격파당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중 보급로를 계속 차단하고 연료와 트럭 그리고 멈춰있는 호송대를 계속 타격해야 합니다. 또한 증원군과 국제적 지원이 모이고 방어가 강화될 때까지 주요 도시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3일째, 벨라루스에서 남하하던 러시아군이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허술한 교통 통제로 도로가 차량으로 막히고 군인들의 물자 판매로 휘발유와 식량도 부족해졌습니다. 벨라루스에 있을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작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형 무장 드론으로 러시아 차량을 점점 더 파괴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여전히 수송용 상태로 접혀 있습니다. 드론 공격이 점점 더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이는 러시아군이 이처럼 대규모로 벌어질 줄은 예측하지 못했던 전쟁의 새로운 양상입니다. 대형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습을 막을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단, 즉 전투기 어모와 지상 기반 방공 시스템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낮고 느리게 날아 공중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제압되지 않은 방공망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공이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사한 적 방공망 파괴, 즉 적 방공망 파괴, 넷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신 미사일 공격과 특수부대에 의존하여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대량의 냉전시대 방공망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신속한 탐지 및 타격 사이클을 통해 수분 만에 레이더와 발사대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반면 러시아의 교리는 덜 공격적이며 일시적으로 신호를 억제하거나 교란하는 소프트킬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높은 기동성과 러시아의 미흡한 계획으로 인해 대부분의 방공망이 초기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방공망들은 재정비되어 우크라이나 영공을 러시아 항공기로부터 더 많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부는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한 비행을 점점 더 꺼리고 있습니다. 키예프 공세의 더 안 좋은 소식은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여러 주요 다리를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이 다리들은 특수부대가 신속히 점령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대부분의 경우 이를 어렵게, 아니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러시아 차량 행렬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며 서방의 대전차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뒤 다시 시골로 사라집니다. 3일째 아침 어느 시점에 러시아는 바실키프 마을과 인근 군 비행장을 공격하여 키이우로 가는 공중 수송로를 다시 열려고 시도합니다. 강한 대봉 사격을 견디며 러시아 공수부대는 바실키프 외곽에 다수 착륙하는 데 성공하고 비행장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군은 전쟁 전부터 마을에 잠입해 있던 요원들과 합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기 중이던 제40 전술 항공여단과 마주쳐 결국 후퇴를 강요당합니다. 키이우로의 공중 수송로를 마련하려는 두 번째 시도도 실패로 끝나고 러시아는 결국 그 계획 전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이우 정권 전복을 노린 3.1 작전, 이 실패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서 자국의 능력을 미국과 분명하게 비교하며 행동했지만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 수력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공격했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24시간만 발전소를 점령했다가 다음날 격퇴당합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 임무를 맡은 카디로프 부대를 찾아내어 공격합니다. 한 부대는 키이우 외곽에서 저지당해 전멸합니다. 무인기가 체첸군 두 곳에 추가 집결지를 발견하자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과 알파그룹 특수부대가 두 체첸 부대를 모두 공격해 큰 피해를 입히고 후퇴하게 만듭니다. 동부에서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전격전이 불가능함을 인정합니다. 러시아군은 전술을 바꿔 더 이상 경보병과 정찰부대를 자살적인 돌격에 투입해 도시로 진입할 길을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러시아는 병력을 배치해 도시를 포위하고 고립시키기 시작하며 도시 내부의 민간인들을 장거리 포병으로 폭격하는 전통적인 전술에 의존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의 이 전략적 도시를 여전히 확고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진격은 계속되지만 예상했던 우크라이나군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리우폴 외곽에서 러시아 공세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키이우 점령이 점점 불가능해지자 이제 초점은 마리우폴 점령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은 주요 산업 중심지로서 전략적, 정치적으로 중요하지만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더 중요한 것은 마리우폴을 점령함으로써 체면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72시간 동안의 전투에서 전 세계에 퍼졌던 사흘 만의 승리 기대는 실현될 기미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점령할 수 있다면 이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체면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러시아의 북동부 공세는 키이우 중심부에서 19마일 떨어져 있지만 열악한 계획과 끊임없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보급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전투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계획자들은 키이우 함락 가능성이 낮음을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지상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갖췄지만 점점 심해지는 교통체증에 절망적으로 갇혀 있으며 이 교통체증은 현대 전쟁사의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3일째 진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키이우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에 도달했지만 키이우를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캡천의 셈법은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거리는 너무 멀고 연료는 적으며 매복도 많고 공중 보급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단거리 질주에서 소모전으로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수도를 향한 모든 일마일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옛 방식대로 느린 진격과 중포, 그리고 포위전 논리로 말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체 전략은 그 행렬들을 오랫동안 멈춰 세우고 피를 흘리게 하며 혼란스럽게 만들어 방어군과 그들을 지원하는 외부 지원이 시간을 무기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끝날까요? 이 영상이 제작된 2022년 2월 24일, 전쟁 시작 4년이 지난 지금도 답은 여전히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저희의 새로운 채널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실제 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깊이 있게 다루는 곳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다뤄줬으면 하는 전쟁이나 작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